한 가족을 집어삼킨 지난 2년간의 인간 사냥에 대해 전지윤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실행위원. 최근에 윤석열 엑스파일과 윤석열 부인의 과거에 대한 많은 주류 언론과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의 반응에는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근거가 부족한 의혹들을 섣불리 공개하거나 문제 삼기는 어렵다. 충분한 검증 없이 아니면 말고로 보도하는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을 캐고 보도하지는 말아야 한다. 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도덕적 비난은 옳지 않고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물론 공적인 인물과 가족이 공적 권한과 권력을 사적 이익과 비리에 이용한 문제를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과 섞어버리는 문제가 있지만 누구도 혐오와 낙인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에서 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아무리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인권은 있고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다. 문제는 이런 태도와 기준이 왜 조국 교수와 그 가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었냐는 것에 있다. 2019년에 절정에 달했고 지금도 그 여파가 지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조국 교수와 그 가족들이 당한 인권 유린, 사생활 침해, 혐오, 낙인, 편견, 조롱, 따돌림, 스토킹, 조리돌림, 집단적 괴롭힘은 실로 역사에 남을 수준과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 조국몰이는 특수통 검사 70명과 수사관까지 총 인원 100여 명이 투입돼 10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조국 부인, 동생, 딸, 아들, 모친, 친척들로까지 확대돼 나갔다. 심지어 사망한 부친과 동생의 이혼한 전처까지 불려나왔다. 조국 가족은 2년 넘게 수십 번의 소환조사와 재판 출석을 하고 있고 정경심 씨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다. 2019년 그 절정기에 무려 100만 건이 넘는 하루에도 수만 건의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온라인에는 온갖 허위사실, 가짜뉴스, 인격살해적 조롱과 욕설이 차고 넘쳤다. 검찰은 조국 부부의 PC를 압수해서 거기 담긴 모든 정보를 털었고 부인과 딸의 일기장도 압수해갔고 부부와 가족 간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와 대화 녹음까지도 모두 들춰보고 일부는 공개했다. 언론은 이들 가족의 옷차림과 안경 브랜드, 식사 메뉴, 생활 패턴, 부친의 묘비 문구, 동생의 이혼 사유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스토킹하듯이 취재하고 보도했다. 딸의 주거지에 새벽에 찾아왔고 지인과 친구들을 다 뒤지며 뒤를 캐고 다녔다. 딸이 면접만 봐도 단독 기사가 쏟아졌다. 국립의료원에 불합격하자 2시간 만에 48개 언론이 그 사실을 보도할 정도였다.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개혁 언론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파 정치인과 농객들만 아니라 진중권, 김경률, 서민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조국 교수와 그 가족에게 혐오와 편견, 적의와 살기까지 느껴지는 낙인을 찍었다. 위선, 사기, 구역질 등의 날선 언어들이 사용됐고 위키트리는 조국 교수를 조두순에 비유했다. 서민은 조국 교수를 기생충, 말라리아와 동급이라고 했고 그의 딸을 연쇄 살인마에 비유했다. 최근 조선일보 사파 사건은 우연이나 실수보다 이 맥락과 흐름이 낳은 구조적 필연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 인권에 대한 고려나 사생활 존중이나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 조민이 주된 타겟이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와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의 지인들과 친구들도 대부분 손절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조민 씨는 최근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학창시절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증언도 거부했다고 했다. 궁지에 몰린 정경심 씨가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던 동양대 관계자는 그 통화를 매번 몰래 녹음해 그대로 검찰에 넘겼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욕하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은 곧 지옥이었다. 그런 정신적 고통은 신체화되기 마련이다. 조국 교수의 부인은 뇌종양, 뇌경색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동생은 치아가 8개나 빠졌고 모친은 한쪽 귀의 청력을 상실했다고 한다. 상상하기도 힘든 그 고통은 조국의 시간에도 나와있다. 나와 내 가족은 괴물로 낙인 찍힌 후 발가 벗겨진 채 조리돌림을 받고 멍석마리를 당했다. 매일매일 또 무슨 기사가 실리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걱정해야 했다. 기사 하나하나가 몸에 박히는 표창 같았다. 수십 개의 칼날이 몸속으로 계속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족의 살과 뼈가 베이고 끊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하는 끔찍한 절통이었다. 광장에서 목에 칼을 차고 무릎이 꿇린 채 처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검찰에게 나와 내 가족이 사냥감이었다면 기자들에게는 동물원의 원숭이였다. 그가 누구이고 어떤 잘못을 했던 간에 이러한 인권 유린과 인격살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수는 여기에 침묵했고 이 가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감정이입하지 않았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해서 인권을 말하던 많은 진보 좌파 진영까지 이것을 방관하거나 침묵했고 심지어 일부는 공격에 가담했다. 왜 그랬을까? 기대를 저버린 조국 교수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의 설명이다. 진보적인 의제들을 지지하던 조국 교수가 실제 삶에서는 출신과 특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이라 했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원래부터 불평등한 구조 속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평등을 지향하는 강남 좌파의 대명사였다. 본인도 이미 2010년에 쓴 글에서 노후를 위해 펀드에 투자하고 자식이 명문대 가기를 기대하는
모순을 인정하며 자신이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얀 사과라고 고백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단 말이다. 조국 가족이 계급 불평들과 공정위 문제를 드러냈기에 분명히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있다. 물론 이것은 가능한 설명이고 분명히 존재했던 요소이다. 그러나 계급 불평등과 공정위 문제가 왜 나경원 자녀들이 특혜나 동아일보 사장딸이 입시 채용 특혜나 이준석의 부모 찬스 등에서는 별로 의제가 되지 않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더구나 계급 불평등과 공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왜 몇몇 개인들에 대한 반인권적 공격들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문제의 핵심은 마녀 사냥과 그것이 낳은 효과였다. 사실 조국은 말과 삶이 다른 이중적 인물이고 자녀 교육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지적은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의 비밀 문건에서 이미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 국정원은 이중성 공박에 주력해서 비판 여론 조성의 심리전 전개를 주문했다.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한 검찰개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검찰, 언론, 우파들이 총집결한 대대적 공격이 시작된 이유를 여기서부터 찾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유래를 찾기 어려운 엄청난 마녀 사냥이 벌어졌고 거대한 혐오, 낙인, 편견이 부추겨졌다. 모든 마녀 사냥이 그렇듯이 조국 교수의 가족은 당연히 순수하고 완전 무결한 희생양이 아니었고 그러한 인간적 결함과 약점들은 마녀 사냥의 불쏘시개가 됐다. 마녀 사냥의 일반적 메커니즘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작동했다. 압도적인 양의 기사와 보도들이 쏟아지고 여론은 거기에 동조하게 됐다.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자 사람들은 더욱더 주류적 의견에 줄을 섰다. 혐오의 감정은 쉽게 전염됐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고립의 압박을 느껴서 침묵하거나 논쟁을 회피하게 됐다. 극단적 주장들이 더 힘을 얻게 됐고 그것에 어긋난 입장은 걸러졌다. 편견은 더욱 강화되면서 지나친 공격도 합리화되고 공격받는 사람의 고통에 사람들은 둔감해졌다. 물론 마녀 사냥의 핵심에는 이것을 이용해 검찰개혁에 제동을 건 정치 검사들, 여기에 편승해서 클릭 장사로 돈을 번 언론사와 유튜버들, 이것을 우파 재직결과 개인적 출세와 경쟁자 제거의 기회로 여긴 정치인들이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압박에 적당히 굴복하고 타협하자는 세력이 힘을 얻었고 진보 좌파에서도 방관, 동조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의 경쟁 상대이고 적인이 방어해줄 이유가 없다는 잘못된 태도도 나타났다. 조국 가족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표창장 위조했다는 게 침묵, 방관, 동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주요한 명분이었다. 잘못한 게 있으니 당해도 싸다는 것이었다. 전과자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방어받아야 하고 나와 정치적 입장과 진영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는 원칙은 대개 잊혀졌다. 더 큰 문제는 그 명분 자체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조국 가족에 대한 마녀 사냥의 핵심에는 뒤늦게 불거진 표창장보다는 사모펀드가 있었다. 이것은 정경심 씨가 실소유주인 조국 가족 펀드이며 신종 정경유착이자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초기에 검찰과 언론이 주장했다. 당시 주장을 보면 조국 부부는 마치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처럼 평범한 교수와 주부로 보이지만 뒤에서 엄청난 돈을 굴리며 작전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타짜였다. 그러나 이런 혐의는 지난 2년간 조범동의 1심, 2심,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 실소유주도 정경유착소, 공모도 권력형 비리도 없었다. 정경심 씨는 라임과 옵티머스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하고 손해만 본 다른 투자자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심지어 조범동과 몸통도 아니었다. 이 펀드의 몸통 우회 상장을 노리고 정경심 씨보다 몇 배가 더 넘는 투자를 하고 이익도 다 챙겨간 익성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익성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사실을 아직도 모른 척하고 있다. 물론 정경심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표창장 위조의 문제가 있다. 이처럼 엄청난 비난과 처벌을 받을 문제인지 의심일 수 있지만 사실이라면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반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경심 변호인단이 검찰과 똑같은 포렌식 설비를 직접 구입해 조사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범행 일시로 특정한 2013년 6월 16일 문제의 PC도 프린터도 정경심 씨 방배동 자택에 있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1심 과정에서 검찰이 위복 수집 증거를 이용했고 심지어 증거를 편집하거나 조작했고 최성혜와 거래하거나 증인들에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해 원하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표창장 위조의 결정적 증거라는 PC가 발견되기도 전에 있었던 SBS의 예언보도, 동양대의 사전회의, 최성혜와 국힘당의 접촉, 곽상도의 자료 요구 등도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혹을 낳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경심 씨가 친구들과 차명으로 소소한 주식 투자를 한 것도 범죄이고 자녀 인턴 기간 등을 3일 해놓고 일주일 했다고 대충 해놓고 열심히 했다는 식으로 부풀렸고 조국 교수가 자녀가 쪽지 시험 볼 때 사실상 컨닝을 도와준 것이라는 문제 등이 남는다. 이 문제들에서 설사 검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쳐도 이것이 지난 2년간의 엄청난 소용돌이를 정당화한다고 본다면 이보다 더한 억지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드러나고 있는 이 사태의 실체에 대해 이 사태 초기의 엄청난 광풍과 비교하면 관심도 보도도 미미하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이 가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지길 기대하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한다. 지난해 정경심 씨에 대한 1심 판결 때는 검찰과 언론을 중심으로 거봐라 우리가 옳았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읽혔다.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고는 혹시라도 결과가 뒤집히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일으킨다. 검찰, 언론, 그리고 마녀 사냥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경심 씨는 마녀였고 그 가족은 가족 사기단이어야만 했다. 그래야 자신들이 함께한 그 인간 사냥이 틀리지 않았고 그것에 침묵, 방관, 동조한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 아닌 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누군가의 삶이 파괴되길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비난과 공격의 쓰나미에 휩쓸리는 이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며 진실을 알아보려고 노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점에서 나도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된다. 솔직히 나는 이 사건 초기부터 이건 뭔가 아니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 눈앞에서 누군가가 광장의 십자가에 매달리고 우박처럼 쏟아지는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대립하는 양쪽에서 나오는 방대한 자료와 정보들을 샅샅이 수집하고 추적하며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럴수록 진실은 검찰과 언론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계속 눈치를 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뒀다. 위선적인 조국과 가족 사기단을 편드는 상식과 양식도 없는 좀비 같은 족바, 조국이 부대라는 낙인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그런 사람과는 선전하는 분위기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 언론, 우파 카르텔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면서 의문을 표시하는 글을 써서 올리긴 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이 마녀 사냥을 폭로하고 반대하지는 못했다. 2012년 13년의 종북몰이 광풍 때의 비겁한 침묵과 방관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내 결심은 빛이 바래고 말았다.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를 거쳐온 한국 사회는 주기적이고 구조적인 마녀 사냥 체제이다. 전 사회적인 혐오와 낙인이 표적이 되는 집단이나 대상은 매번 달랐고 꼭 진보나 좌파 인사는 아니었다. 누구라도 크고 작은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되었다. 대개 기득권 우파와 억압적 국가기구들이 그것을 주도했고 언론이 앞장섰고 중도 세력과 진보 진영까지 그것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패턴이었다. 혐오 장사가 돈이 되면서 그 현상은 더욱 강화됐다. 2019년의 특징은 주류 언론만 아니라 뉴미디어까지 동참해서 희생자에게 더 막대한 타격을 가했다는 것에 있다. 더욱 중요한 특징은 마녀 사냥에 반대하는 흐름이 거리의 행동과 운동으로 분출됐다는 것에 있다. 여기에 검찰개혁 촛불의 의의가 있다.